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월간 차이나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또 상하이 지역의 봉쇄 조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급 우려 등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죠. 자,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안 그래도 이 뉴스 딱 듣자마자 또 한숨부터 나왔었는데 중국 상하이 지역에 이제 단계별로 봉쇄 조치가 지난 월요일 이틀 그리고 진행이 됐어요. 네. 이게 안 그래도 공급망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마저 봉쇄 조치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그 심천 지역에서 네네. 상해 지역까지 그 도시 고유의 이제 GDP 자체의 비중도 워낙 크고요. 특히 물동량으로 본다면은 상해랑 심천이 글로벌 1위, 4위 하고 있는 매우 이제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만들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네. 이런 식으로 봉쇄 조치가 있다면은 물동량에 있어서 사실 딜레이가 되는 건 조금 불가피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 자극 요소로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기업 생산 같은 부분들은 이제 생산 공정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정상화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 부분들은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단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필수 이동 수단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의 가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축된 모습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망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면 그럼 상해와 심천에서 가장 크게 수출하는 네. 품목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게 공급망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중국 수출 품목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은 뭐 전자기기라든지 뭐 제약품, 화학품 이런 쪽들이 많은데 저는 수출 쪽에 있어서 크게 딜레이가 네.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인플레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뭐 반도체 굴기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과연 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지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세계적으로. 일단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 네네. 굴기를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치포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만, 일본, 한국이랑 같이 이제 반도체 동맹을 맺으면서 그 글로벌 반도체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 파운드리 1, 2위 업체인 뭐 중심거지 그 SMIC라든지 네네. 그리고 화홍 반도체 모두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SMI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5억 달러 투자를 했으면 올해는 5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 증시에 2차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네. 가창판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서 중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제로 기술적인 격차는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중국 반도체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약간 시장에서 배제된다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 또 일본 이쪽이 좀 수혜를 받게 되는 격인가요? 아니면 중국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반도체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면서 네.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다 같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들을 고려를 했을 네네. 때는 피해보다는 오히려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시장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발간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책 핵심의 키워드, 중국 정책 핵심의 키워드로 기업 투자를 꼽으셨어요. 기업 투자가 중국 경제 회복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중국 기업 투자가 중국 정부에는 또 중국 정부가 기업 투자에 얼마나 힘을 쓰게 될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그 좀 더 전반적인 그 경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 네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투자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가계 소비가 있을 텐데, 실제로 가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 약해진 내수 체력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그 서비스 소비가 계속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가계 소비를 자극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늘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자금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재정 정책도 있을 것 같고 뭐 기업 대출들 그리고 그 지방채 발행들이 있을 텐데 그 작년이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그 목표 자체는 비슷한 숫자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전년도에서 이전된 분량들을 다 계산해서 고려를 해보면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적어도 25%, 많으면 35% 가까이 사실 자금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중국 인프라 투자가 네네. 거의 0%대에 그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올해는 뭐 8% 내지 10%까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 지표에서 그 기업 투자,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경제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양회에서 그 지방 양회들을 살펴보면은 네. 제일 세 가지 키워드가 뭐 제조업 혁신 투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 내수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의 투자 부분들은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올 것이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수 진작은 저희가 2년 동안 봐왔듯이 그 가계 체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내수 진작이 사실 호응을 얻지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이익들을 보더라도 그 인프라 투자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 중이 그 중에서도 뭐 소재라든지 네네.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이익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 투자의 상승세와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그럼 중국하고도 분위기가 비슷한 거네요. 미국도 기술주들의 어떤 그 기간별 수익률보다는 에너지 그리고 소재 아니면 네. 뭐 유틸리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 단기간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시클리컬하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장세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할 때 네.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비, 내수,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더 확장시키면 서비스 이쪽까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에 투자할 때는 또 그쪽으로 바라보면 약간은 좀 그 방향이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중국 내수주라든지 네. 그런 빅테크주들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져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조금이라도 이제 나온다면은 주가 반등폭도 크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그 빅테크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워낙 주가 네. 변동성이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정상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신다면은 네.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의 빅테크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광범위하게 서비스 쪽에 걸쳐서 사실 규제가 재작년부터 법안 관점에서는 마련이 되고 있었었고 네네. 이게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는 작년부터였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 기조가 저는 올해 10월에 있는 당대회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빅테크 규제가 큰 틀에서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특히 상대적으로 대외금리 상승기에는 어쨌든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취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면은 홍콩을 비롯한 빅테크 주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더해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네.
그런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금 이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다만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맞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본적인 내수 체력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지도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내수 회복도 내수주 역시 조금 네네. 주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간으로 본다면은 시클리컬이 계속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반기부터는 뭐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수주라든지 네. 뭐 빅테크 주들이 반등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올해 10월에 있을 당대회에서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이 이제 또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 확정되기 전에는 좀 규제를 강화하고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 전에 좀 미리 담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기회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찰리먼거는 알리바바가 완벽하다면서 지금 뭐 사기도 했었는데 네.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클리컬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거, 경기 민감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 월간 차이나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니까요. 살펴봤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